저희가 지금 저까지 지금 3대째 살고 있고 제 손자까지 하면 5대째입니다. 5대째 살고 있는데 내고장을 좀 바로 알고 싶어하는 할아버지로서 손자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저희 할아버지한테 그대로 받았습니다. 할아버지하고 17년 동안 한 방에서 살면서 매일같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옛날 얘기를 해달라. 제가 할아버지한테 요구사항이었죠.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는 학교를 안 다니셨어요. 그것을 옛날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동네 분들한테 식작들이나 동네 친구들이나 또 선배들이나 찾아다니면서 옛날 얘기 거리를 만들어 오세요. 매일같이. 그게 17년이 쌓이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저한테 역사였죠. 그 역사를 구슬로서 전달해준. 저는 그 매개체 역할밖에 못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그 묘한 내막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막이냐면은 우리가 몰랐던 거. 할아버지, 조병창이 뭐예요? 누구 이름이에요? 할아버지도 이제 그걸 알아오 며칠 때 얘기를 해줘요.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무기 공장을 만들었던 거다. 무기 공장? 어릴 때는 무기 공장 뭐예요? 총알 만들고 포탄 만들고 했던 공장이 있었단. 근데 할아버지, 왜 일본 애들이 여기다 공장을 만들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또 알아보세요. 일본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본토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물류 비용이 된다. 무기 수송 비용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부평에다가 무기 주병창이라는 걸 만들었다. 또 하나 평양에다 만들었다. 그 부평은 제1주병창, 평양은 제2주병창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주병창입니다. 그리고 남만주에다 또 하나, 남만주 하나에 2군데 있었습니다. 본토에는 6개, 본토, 일본 본토에는 6개, 한반도에는 1개, 남만주에 1개, 2개, 8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아시아 태평양전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묘한 것을 할아버지까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평양에 있는 조병창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아이러니하게도 6.25 때 포탄이고 총알 만든 게 평양에서 대부분. 그 하약 공정은 한경도에 있었다는 얘기가 해계시더라고요. 부평을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부평은 거의 논농사, 밭농사, 거의 논농사가 주를 이루고 있던 그냥 평화로운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필 인천도 아니고 용산도 아니고 왜 여기 부평 평야에다가 한반도 남쪽에 어떻게 군수기지화 한다는 걸 선택했을까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조병창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서울에 가까운, 불과 1시간도 안 되거든요. 서울에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 2번째, 철도. 철도가 1899년도에 인천 한양간 철도가 생겨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 조그만 데는 영등포로 해서 평양이나 신의주까지 가고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경부선이 뚫리고. 3번째, 부평은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한남 정맥의 줄기, 부평 분지입니다. 분지의 특성은 아시죠? 예. 안개가 자주 껴요. 지금이야 도로 포장이 돼서 안개는 들키는데요.
그 당시에는 논농사 위주였기 때문에 한강 바로 옆이기 때문에 안개가 자숙해요. 안개가 끼면 어떻게 됩니까? 공습에 그런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조선시대까지 대한제국 말기까지 부평이 서정적인 전원도시라고 그러는데요. 부평은 8개의 길이 있어요. 대한민국 한 300여 개의 군 중에서 8개의 길을 갖고 있는 데는 한양 외에는 없을 거예요. 8개의 길이 있어요. 6대로, 1중로, 1소로. 그리고 여기는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도읍가 있던 동네예요. 안남도읍, 계양도읍, 부평도읍으로 바뀌는데 그 도읍이라는 건 뭐예요? 도성. 고려시대 때는 개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시대 때는 한양을 지키기 위해서 도읍이라는 군사 도시였어요. 그렇게 되시면 말씀 들은 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또 삼국시대에는 전략적 요충지. 처음에 여기 백제 사람들이 다스렸던 데. 그러니까 백제가 커지는 거예요. 서기 한 300년도까지. 그러면서 중국으로 진출하고, 일본으로 진출하고, 동남아로 진출하는 게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고구려가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한성백제를 침략해서 375년에 한성백제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고구려가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공주 백제, 공주를 내려가고 부여를 내려가기 전에 공주에 있었다고요. 그러고서 낮에 동맹을 해요. 백제하고 신라고 해서 고구려를 몰아내고, 했더니 백제가 그 지역을 차지하려고 했더니 신라가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평 지역이 신라 영향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한반도를 통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전략적 요충지였죠. 정리하자면 신라시대 때부터 그러고 보니까 진흥왕 순수비가 생각나네요. 북한산에까지 진출을 했을 때 신라의 제일 통일신라 이전에 가장 강성했던 지역이 여기까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신라 고려 때를 이어서 신라 고려 그리고 조선 이후까지, 조선 이후에 다시 군사적 요충이 다시 되살아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평 요즘 이렇게 보면 그때 일제시대 때 부평 군사기지의 핵심은 인천 육군 조병창일 것 같아요. 일본 본토와 만주를 제외하고 식민지에 세워진 유일한 조병창이라고 들었는데요. 이곳에 세워진 원래 첫 번째 목적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당시 규모는 어느 정도 됐었습니까? 정확한 규모는 115만 8천여 평. 이것도 최근에 알려진 거예요. 최근에 알려진 건데, 처음에는 100만 평이다, 70만 평이라는데 정확한 115만 평이고, 여기가 그 전에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민영환, 1905년 을사늑역에 자결한 민영환의 땅이었습니다. 땅이었던 걸 거기 쉽게 그렸던 송병준이 강탈을 합니다. 이것이 민영환이 자결하니까 이 땅이 나라의 귀속이 될 테니까 자기한테 판 걸로 해달라. 그럼 나중에 돌려주겠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받아가지고 안 돌려줘요. 그 재판이 100년을 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이 계시니까 거기 이름은 이야기하는데, 친일재산 환수법이라는 2000년대 초중반의 이야기죠. 초중반에. 2011년도인가 판결이 났을 겁니다. 수원지법에서.
그러니까 111만 8천여 평이었고 그것이 근대사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리고 여기에는 1916년도에 한번되는 2개 사단이 주둔을 합니다. 20사단과 19사단. 20사단이 용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드라마에서 보신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일본 분들이 20사단 애들입니다. 19사단은 청산리당투와 봉오동 참여했던 애들이고 20사단에서 훈련 받던 데가 아까 얘기한 송병준 민영환의 땅에서 병참이라는 기지를 세워가지고 군사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6년, 104년 만에 반환받게 되는 땅이죠. 미군 부대가. 그러니까 병참이라는 걸 아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때 세워진 인천육군 조병창 제조소에서는 주로 어떤 무기들이 만들어졌나요? 조병창은 1941년 5월 5일 날 개창을 합니다. 그때 소총, 99 소총, 소총 탄환, 기관총, 분도 등을 생산하고요. 조병창 주위로 많은 하청업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합청업체는 부평구청, 지금 세림병원 뒤에 조그만 공단이 있어요. 거의 일제강점기 때 공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척선 공장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있어요. 부평공원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합청이 부평 지역에 많습니다. 뭐 책자에는 한 18개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30개 이상 되고요. 하물며 여기서 만수동에 그 잠선 만드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도 납품을 했습니다. 조선 공작기인가 거기서 납품을 해가지고 잠수함까지 만들다. 근데 그 잠수함은 해군 거 아니에요. 해군이 아니라 일본 육군.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북쪽 쪽으로 패하게 되는 원인은 군사적 통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해군과 육군은 따로따로 놀았으니까. 그랬더니 여기서는 처음에 그 병참이라는 기지가 들었을 때 그게 한 70만 평. 그것이 초선 총독부에서 30년대 만주 침략을 하면서 물류 수송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병창이 필요하구나 해서 남만저하고 부평에다 무기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신 거 있죠? 남면 북양정책이라는 거. 네. 그거의 일원이죠. 그게 미나미 총독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미나미가 남씨라는 그 사람, 미나미라는 그 사람 때부터 시작한 걸로 보면 됩니다. 아까 41년 5월 5일인데 그 전서부터 10여 년 전서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군다나 중요한 건데 근로복업대가 37년이니까 법제화돼요. 근데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 초등학교 애들까지도 군사훈련을 시켜요. 그게 30년대 초반입니다. 학교에다가 초등학교 애들 군사훈련, 교련이라는 거 배우셨죠? 예. 우리도 그 똑같은 것을 초등학교 애들 때부터 교련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전쟁 말기에는 학생들한테 통년 동원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근로는 곧 교육이다. 근로는 곧 교육이다. 1년 내내 군사기지를 만드는데 학생들을 동원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평도. 그래서 1년 내내 애들을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만드는데 동원을 했던 겁니다. 그게 통년 동원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 구슬자료를 하다 보니까 부평 조병창을 중심으로 하고 많은
지금 지하호로 통일했거든요. 지하호가 할아버지에게는 50개 이상이다. 근데 지금 한 27개밖에 발견 못하고 요 캠프밖에 한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한 군데, 두 군데밖에 못 들어가 봤어. 못 들어갔고. 그런 곳에 애들을 동원했는데 낙석사고로 애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런 치료하고 죽은 애들을 쌓아놨던 데가 1780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죠. 안 보이니까.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고서 44년 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조선의 많은 청춘 남녀들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50만 명 정도 되는다고 그러는데 더 될 거예요. 2배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돌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손가락질 받은 환양녀라는 취급을 받았어요. 많이 자살을 했어요. 그거는 순전히 식작들의 문제고 남자들이 바보 같아서 그런 거예요. 하긴 남자들은 전쟁통에 나가서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애들이나 여자들은 가장 노인네들이 빌어버린 그것이 44년 만에 과거를 잊은 임진왜란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200 몇십 년 만에 나라를 또 뺏겨 일본 놈들한테. 그겁니다. 예. 하신 것 같이 수많은 공장이 들어오면서 뭐 노무자뿐만이 아니라 학생까지 엄청난 인력 동원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생활했나요? 제가 사브나메라는 글을 올리면서 예. 많은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예. 분명히 조선인과 일본인은 차별을 뒀습니다. 우리 최근에 소설로 나오는 거 빠찡꼬라는 소설을 보셨는지 예.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많은 차별. 근데 그거는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약과다. 여기서도 사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6평 이상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최근에 들어가서 보니까는 철근이라는 게 없어요. 뭘로 했냐요? 대나무요. 수수깡 같은 거. 그걸로 벽체 마감을 해요. 지진이 많은 일본 같았으면 당장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도 일본인들이 하는 건 한 주택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10주택에 하나. 4, 5주택에 하나, 6, 9주택에 하나.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희 선배들 아버지들이 일본인 회사에 다닐 때 월급은 받았다 이 얘기예요. 월급은. 그나마. 일본의 3분의 1 정도. 근데 조병청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못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독신자니까. 그리고 하청업체에 근무했던 조선인들은 월급은 한 3분의 1 내지 반은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조병청에 근무했던 조병청에 약 한 1,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 2,000명 정도 되고 한국 사람들은 9,500명. 거짓 못 받았다고. 그것을 뭘로 했냐? 방값, 식사비를 다 그걸 일본말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걸 다 공제해 줬다. 그러면은 담배 하나 살 필 돈이 안 됐다라는. 그다음 길거리에서 먹는 풀빵 같은 걸 못 사 먹을 정도로. 그게 월급 준 건가요? 저 군대 다닐 때 월급 받았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초면이 한 3,000원이 채 안 됐어요. 그걸 월급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중에 광복이 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돈을 줬대요. 친권으로 내려갈 차비. 근데 대부분 걸어서 갔대요. 교통편이 저기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동원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동원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동원된 소년, 소녀들 강제노역 실태는 어땠을까요? 신문 기사에 나와 있어요. 신문 기사에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에 의하면은 강제 동원 명부 72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한 20-30%. 그 다음에 신문지상에 나면 인천의 6개 학교 학생들 조병청에 350명인가를 입교를 시켰다. 아까 9,500명 정도라면 한 5%, 3% 정도는 애들. 근데 걔네들은 그나마 중고등학생들, 중등학교 학생이라고 그러죠? 6년제. 근데 그 붓을 체력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방학 때 내려와서 일을 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지금 4학년, 5학년이에요. 뭐를 알고 와서 일을 시키냐고요. 그러다가 낙석에 깔려서 죽거나 다치거나 팔다리 잘리거나 그런 사고가 수두룩하기를. 그러면은 아까도 통년 동원의 원칙이라고 하고 애들한테 군사훈련까지 초등학교 애들까지 군사훈련을 시켰다는데 졸업 증서가 있어요. 졸업 증서. 그 증서 안 받으면 졸업을 안 시키니까. 예, 그렇게 따진다면 꽤 많은 인원이에요. 신문지상에 35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동원 명부에 보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 말기가 되면서 이제 군수물자가 많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기 제작을 만들려고 아마 전국에서 이제 쇠붙이 공출, 뭐 금속 공출 그런 것들을 많이 강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다 모인 곳이 부평조병창이었죠. 예, 부평조병창. 예. 그때 전등사에 있던 범종이나 아니면 각 제기부터 시작해서 뭐 동상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녹여질 뻔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살아남은 것들도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종각에 있는 보신각종. 보신각도 올 뻔했어. 서울 시민이 막아낸 거고요.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에 가본 청나라 때 종, 송대종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등사의 종. 네. 최근에 4년 전에 계양에 모 초등학교가 있는데 선배가 전화 왔어요. 거기 한번 가서 봐달라 보니까 청대의 사자상이 있는. 그래서 이것이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연락해서 갔더니 이건 청대의 종입니다. 분명히 2개가 있을 텐데 하나는 안 보입니다.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관리라고 해는 많이 파손이 돼 있더라고. 뒤가 깨지고 오래되니까 페인트 칠하고 뭐 시멘트 바르고 그렇게 보존이 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시립박물관이나 기증을 하시고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할 겁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청대의 그 사자상은 아마 청나라 말기 아니면 중국에서 건너온. 예, 중국에서 건너온 거. 저 어렸을 때 73년도에 에스컴 시티가 해체가 돼요. 요 밑에 내려가면 철로가 있거든요. 일본 애들이 만든 거예요. 1942년도에 만든 건데 에스컴 시티가 해체되면서 개방이 돼요. 개방이 되면서 우리들이 하는 게 학교 끝나고 가서 삽자를 갖고 와서 파요. 그럼 엽전들이 나와요. 엽전, 어떨 땐 칼, 어떨 땐 총기, 구식 총기.
그런 것이 나오면은 엽전 같은 거는 이렇게 모으면 초등학교 생이 얼마나 이만한 500원짜리 전을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사가요. 그리고 최근에 동영상을 보니까 여기 근무했던 미군이 자기 애들 데리고 와서 이 기에 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금속 탐지기로. 그러면서 삐삐나면 이거는 얼마짜리인데 도굴이에요, 도굴. 네. 야, 저런 게 암없네 저렇게 동영상으로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또 감정을 해서 서울 가다가 이건 얼마짜리. 그런 게 아직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환경정화면에서 발견됐다는 소리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봤을 텐데. 최근에 환경정화를 했는데 나왔다는 소리를 하고 처음에 현장 소장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500mm 주철관이 나왔다. 500mm면 50cm예요. 네. 그 녹슬어가지고 갖다 버렸대. 당신 그게 뭔지 알아? 500mm 주철관이 뭔지 알아? 우리나라 최초의 노량진 정수장에서 송림동 수도관까지 가는 수도관이다.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 1907년서부터 10년까지 만든 주철관인데 그걸 갖다 버려? 당신 뭐 말할까? 그랬더니 무슨 얘기로? 아이고, 몰랐습니다. 뭐, 그거 아니라도 있으니까 좀 삼보급단에 있어요. 그 다음에, 병참이라는 표시도 버리려고 그러길래, 그거 버리지 말라고. 하나는 지금 세워져 있고 그 자리에 하나는 탄약고에 고이 눕혀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엽전도 있었고, 청나라도 있었고, 일본 돈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산 앞바다에서 군함 침몰할 때 보니까 동전이 어마어마해. 일본, 중국 돈이죠. 중국에서 가지고 와서 무기를 만들려고 무기를 생각으로 가지고 다 침몰한 거네요. 그리고 최근에도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 백금 300톤이 어디에 묻혀 있다. 그건 25년, 30년마다 한 번씩 난다시 뻥뻥 뚫려요. 터져야 기사화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인생 조진 사람 많죠. 그 자체로든요. 최근까지도 그 얘기가 나와요. 백금이 뭐 하는데 쓰는 거냐 물어봤더니, 옛날 그 금속 자동차 만드는데 점업 플러그. 그거에 많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차 공장이 부평이 있었어요. 그 43년도, 40년도에 죽은 국산 자동차, 디젤 자동차 있어가지고 그때 쓰지 않았나.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이런 얘기,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평공원 앞에 하얀 강목으로 빨간 글씨를 썼대요. 할아버지가 글자를 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저 글자가 뭐야? 그랬더니 곧 다시 돌아올 거다. 건들지 마라. 그럼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본 사람이 일본말로 써놓은 거. 일본말로 써놓은 겁니다. 근데 빨간 광목에다 하얀 광목에다 빨간 페인트를 써가면서 곧 돌아올 것이다. 건들지 마라.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945년 접어들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 말기가 되고 미군 공습이 이제 바로 임박하니까 일제는 이제 그때 이야기 이른바 이제 결치로 작전. 결치로 작전이죠. 그때 이제 본토 결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요. 그때 부평 조병창에서도 거기에 대한 결치로 작전에 대한 어떤 부속 조치들이 있었나요? 그게 최근에 제가 알았거든요. 고려대학교 조 박사님이 그 자료를 일본에 가서 배운 건데, 결치로 작전이라는 것은 노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1943년에 발표됐던 건데 가수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2,500만 감격. 그게 1억 총 혹세. 일본 천황을 위해서 1억 명이 다 죽자. 그게 결치로 작전의 일환이었어요. 결치로 작전은
지금 부평에서부터 저 남해안까지 연결된 그 작전인데요. 그 작전에서 노래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평의 한봉선에 지하호가 지금 27개가 발견됐거든요. 그것이 지하 공장, 언더그라운드 지하 공장을 만들렸던 거예요. 동경의 제1조병창이 1, 2, 2설할 목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아까 조 박사가 조사한 건데 그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조병창이 공습을 당하니까 뭐 기계도 없을 거 아니에요. 공습도. 그러면 인근에 있는 조병창을 이설을 해라. 공장을 지하로 이설해라. 그래가지고 그 이설하려고 했던 게 그 한봉산 지하호고, 지금 크게 지하호가 네 군데로 나뉘고 있어요. 한봉산 지하호, 제3목단 지하호, 그 다음에 부영공원 지하호, 캠프마켓 지하호. 근데 제가 추정꾼데 또 있어요. 부평 경찰 전문학교 짜리 그 뒤에 하고 일신동 쪽, 거기 제2조병창, 평양 제2조병창 분소가 있던 데거든요. 그럼 5개인데가 이렇게 좁혀지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한봉산 지하호가 27개예요. 그럼 50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말씀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제3보급단에는 탄약 저장고 시설이, 탄약을 꼭 쌓아놓은, 우리 군대에 있을 때 탄약 저장 시설 그대로 닮았어요. 그래서 그럼 탄약이 있었을 텐데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발표가 나는 거예요. 미군들이 점령하면서 지도를 하나 남겼어요. 네. 탄약 저장고. 빨간 것이. 그럼 그걸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인천 앞바다에 다 갖다 버렸다. 그 장고개가 있거든요. 예. 그 트럭에 실어서 바로 장고개 넣으면 바다에 주한염전 배 타고 실어서 인천 앞바다에 다 버렸다. 야, 참 그런 거죠. 그렇게 버렸다는 기사만 실려 있어. 지하 시설도 뚫고, 그리고 이미 조병창 관련 철도와 도로는 이제 다 해놨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본의 여러 토목회사, 아까 30여 개 회사들이 들어와서 개입하고, 그리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당하고 그랬는데, 그 지하 공장이 실제로 가동되지는 전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폐전이 됐었던 거죠. 어렸을 때 그 친구네 집이 그 산국동에 있어가지고요. 네. 그 간장 공장 하던 친구네인데 그 뒤에 지하호가 있어요. 디귿자형.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나오는 구멍은 다시 돌아 나와야 되니까. 디귿자형인데 그런 곳이 그 한봉선에 어렸을 때 놀이터였거든요. 그 컴컴하니까 프라시가 없을 때는 횃불 갖고 술래잡기도 하고 그런 장면.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새우젓불로만 알았어요. 노인네들이 일제시대 때 뭐 새우젓골 뭐 어쩌서 그러니까 저희는 새우젓골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무기 공장이 이설하려고 했던 장소다. 그리고 우연찮게 미군 항공 사진을 봤는데 까만 점이 뚫린 게 있더라고. 보니까 지하호 파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지 못한 게 군부대이기 때문에. 아, 지하시설이 그런 게 있어. 그럼 얘네들이 45년부터 주둔했었는데, 그럼 그 전에 지하호를 팠다는 거네?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고. 115만 평에다가 더 늘려가지고 인근의 적상 공장까지 다 미군 부대화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돈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연구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제 추론상으로는 한 200만 평 돼요.
김포공항에 옛날에는 인천항이나 김포공항으로 물자가 미군 군수 물자가 와요. 캠프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에스컴 A, 아미, S, 서포트예요. 서포트는 군단급 이상의 서포트를 붙죠. 4단급은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군단급은 서포트. AS컴, 코맨더, 사령부. 군사보급기지에 4개의 보급, 5개의, 6개의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 6개의 미군 기지가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미군 기지를 만들었고요. 아까 그 김포공항 얘기했는데요. 김포공항에도 3개의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가 결치로 작전 일하는 그 전서부터 조병창 이쪽 동쪽으로는 여의도 비행장이 있어요. 여의도 비행장이 1916년에 만들어졌나? 그렇게 되고 김포 비행장이 1937년인가 8년인가 6년인가 7년인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 군사기지이고 해안 방어기지라고 해서 이 한봉산을 중심으로 한봉산 넘어가면 바닷가니까 해양 군사기지 땅굴을 판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가보셨겠지만 방공호가 있을 거예요. 저는 방공호 제가 처음 언론에 얘기했는데 정말 미군이 만든 줄 알았어요. 미군이 만든 줄 알았더니 아니라고. 그곳이 3군데가 있어요. 방공포트 그러면 6개가 있는 거예요. 2개 보셨죠? 네. 그럼 2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2개 분대가 필요해요. 한 개. 그러면 1개 소대가 4개 분대예요. 오전, 낮에, 밤에. 밤에는 뭐 필요 없겠는 오전, 오후. 그러면 1개 중대가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연병장짜리, 숙소짜리, 군인들은 훈련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연병짜리 있고, 숙소짜리 기어장 나오고, 세수대가 나오고. 그렇지만 몇 년 전에 모 블로그에 어느 박사가 여우산을 대원군 사냥이라는 게 글을 쏜 적이 있더라고요. 금마선 어디에 1개 중대 정도가 주둔했던 기록이 있었다. 대원군을 잡기 위해서. 그 청일전쟁,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인천항으로 일본군 군함이 들어와요.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에. 스쿠바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의가 인천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료를 공개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놀던 장소예요. 거기가 포대가 있던 장소가. 아니 나한테 연락하지 내가 가르쳐 줄 텐데. 그런 우습지 못할 얘기도 했었어. 그랬더니 뭐 1940년대 종부안경에 포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군부대짜리 연병장짜리나 그 숙소짜리나 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조약도, 칠성약도, 부영약 다 그런 경찰학교 티스 약도. 그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약도로. 그러면 이게 1894년도까지 거슬러 갈 수 있구나라는. 그러면 미군이 들어와서 그대로 일본군 시설 플러스 거기에 이제 적산, 그러니까 예. 일본 민간 회사들이 들어와서 있었던 공장까지 예. 모두 다 차지하고서 이제 예. 에스컴시티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군수지원사령부네요, 말 그대로요. 그러면 일본군이 남겨놓은 조병창의 어떤
그러니까 예전 조병창의 본부 건물, 병원, 그리고 철로, 지하시설 이런 것들은 미군에 의해서 그대로 재활용이 됐나요? 주한장로교에서부터 삼보급당까지 가는 것은 미군이 만든 거예요. 미군이 만든 거고 주한장로교 앞에 꺾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빵공장 앞에까지는 일본 애들이 만든 거고 그 위에는 미군 애들이 삼보급까지 연결시킨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상곡동에 한화 아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전남방식이라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대우자동차 앞에 그 공장도 미국 애들이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동경제강이 있어요. 동경제강 앞에도 동경제강이 지금 GM대우 GM인데 거기 일본 애들이 제강이 뭐 쇠를 만드는 그 부평에는 세 군데가 있어요. 제강에서 여기 조병창 제강, 동경 제강, 그다음 미쓰비시 제강, 지금 어마어마한 군수단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 미군들이 깔고 앉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요 세림병원 같은 경우는 너무 저기 하기 때문에 뭐 미군이 거기까지는 참만 못하고 여기 언덕부 이 보면은 산 능성이 밑에 물이 안 차는 동네 다 미군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산 밑에 괜찮은 곳은 다 미군 부대가 주둔했던 곳이에요. 지금도 보이는 곳에 명신여고 같은 경우 그 산능석에 그 미군들 숙소 물 안 차는 데는 그다음에 미군 부대 물 찼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한 번도. 작년 12월 달에요. 어느 대학이라고 하기에는 미국 대학생이 온 거예요. 박사과정 받는다고 그래요. 미군들이 부평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는 한국인 2세. 한국말도 떠듬떠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군이 한국 지역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잘 왔다. 네. 지금 미국을 어떻게 부르냐. 제국주의라고 불러요. 미제국주의라고 불러요. 일본 제국주의. 그렇게 하면 이란도 제국주의. 가장 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다음에 서구 제국주의. 뭐 프랑스나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걔네들이 가지는 습관 내지는 습성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연구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명함이 있다. 좋고 나쁨의 명함이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강제동원하고 많은 사람, 지금 뭐 정신대가 한 20만 뭐 어떻게 되네. 그런 흔적을 한 거. 근데 미군도 똑같이 남겼다. 양궁질환 흔적이 나고 훈련하라 수정이 남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때 당시는 그런 걸 뭐 중요시 안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와서 중요시 생각하고 있다. 만약 입장 바꿔서 너네들 미국이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반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일본의 제국주의 습성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일본 제국주의 습성이나 미국 제국주의 뭐 높고 낮음을 따를 거 없이 똑같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당시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는 식량 먼저 해주는 거 먹고 살았는데 또 딴 얘기 할게요.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미군이 들어왔을 때 40대 중반이었어요.
40대 중반이었는데 첫째 일자리를 달라. 그 식량 원자나 이렇게 배급해 주는 거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 건 아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일자리 찾아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리는 게 부모된 입장, 자식된 입장인데 일자리를 달라. 미군들한테 그렇게 요구했대요. 근데 60년대 초반에 미군들이 철수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할아버지 등에 업혀가지고 이제 공보관 같은 것 같아. 공보관 같은 데 공회당인지 공보관인지 갔는데 박수들에 놀라서 깼어요. 할아버지 뭐야? 그랬더니 네 아버지 백수 된다. 왜? 백수가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 미군 부대 다니는데 미군 철수하면 네 아버지 백수 되는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 친구들이 모여서 생각해낸, 그럼 우리가 일자리 만들면 되지. 그렇게 만든 게 4공단이에요. 그때 60년대 초반에 구로공단이 1, 2, 3공단이 생기고서 부평에 4공단이 생긴 이유가 그이에요. 또 하나. 50년도 초반에 부평 동치동, 부평에 학교가 2군데밖에 없었어요. 동초등학교에 불이 났네요. 전교하자로. 우리가 원자 안 받을 테니까 학교나 줘줘. 논리가 명확했어요. 학교를 재워야 내 손주, 내 자식들 공부를 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거 아니냐. 명확한 대답이에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 할아버지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그래서 할아버지가 학교를 줘달라. 그래서 정치인들을 찾아다닌 거래요. 할아버지가 찾아다닌 건 아니고 할아버지하고 몇 명 친구분들이. 그래서 미군 8057 부대한테 해가지고 학교 짓는 거.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60년대 말에 학교 들어가서 이제 70년대에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뭘 했는지 아세요? 아침 조회마다 돌멩이 줍는 거. 미군 애들이 집 짓다 보고 땅 운동장 평탄화 작업하느냐고 자갈인 흙을 막 실어다 부고 그런 거 아침 조회 때마다 돌 줍는 게 이랬어요. 70년대 초반까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 애들이 과연 좋은 곳 해줬어요. 뭐 나쁜 것만 해. 근데 나쁜 것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은 똑같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자, 새로 만약에 이제 부평에 관심이 있거나, 부평에 일제시대 유적이 있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 봐야 될 건 뭘까요? 철로의 역사는 1898년도까지 올라가요. 예. 1898년도에 경인철로가 99년도에 개통되는데, 예. 부평역을 중심으로 분선되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 굴잼이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예. 부평역서부터 부천역까지 철도로 이어져요. 그럼 그 밑에는 낮았단 말이에요. 예. 낮으면은 뭘로 철도로 연결해야 돼. 옛날에 경인철로는 산과 산을 연결해서 철로를 깔았어요. 이 낮은 데는 논밭이었어요. 그 철도를 헐어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산을 헐어요. 산을 헐다 보니까는 여기 평지가 생겼네. 그래서 마을이 들어서요. 굴잼이라는 마을. 그 아마 사브남에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1942년에 부평선이라는 게 일신동까지 가는 게 있어요. 거기도 철쭉이 있어요. 그 옆에 굴잼 옆에 산이 내려왔어요. 그 산을 또 헐어가지고 철쭉을 만들어요.
여기 또 평지가 생겼네. 그래서 신궁동이라는 마을이 생겨요. 또 하나, 1942년에 갈산동에도 칡갈자를 쓰거든요. 그 칡이 많이 나는 산인데 거기에 북방로를 뚫어요. 그 경인선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1942년에 북방로 영인도로라고 그러거든요. 영등포 인천 간의 도로. 거기에 다 제방이에요. 에서 고속도로를 놔요. 비포장 도로. 그 도로를 제방을 쌓기 위해서 경로서 제방을 쌓기 위해서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 토치장이 갈산동 옆에 산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직산. 그래서 여기도 평지가 생겼네. 새로운 갈산동 해가지고 새갈마을. 또 하나 동암역이 있어요. 삼정초등학교 뒤에 보면요, 산이 이렇게 나는 산을 깎아서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주안역까지 가는 철쭉이 생겨요. 거기 낮아요. 바닷물이 들어왔으니까. 그 산을 깎은 데가 삼정초등학교 뒤편 산을 깎고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뭔지를 몰라요. 아직 이름은 안 정해졌어요.